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명작 인간의 대지입니다. 이 작품을 쓴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어린 왕자의 작가로 친숙하지만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비행사였으며 하늘 위에서 죽음과 대면하며 삶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실존적 철학자였습니다. 1944년 정찰 비행 중 지중해 상공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생텍쥐페리가 비행사로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구름과 별, 모래와 바람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한 남자가 발견한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그는 기계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위대한 문제들과 대면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 빚어지는지를 장엄한 문체로 그려냅니다. 이 작품이 지닌 가장 깊은 의미는 고립된 개인이 어떻게 타인과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동료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는 조종사들의 투쟁은 인간이 지닌 존엄성이란 결국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별들의 비밀을 공유하고 폭풍우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해냈던 조종사들의 고귀한 기록. 이제 그 장엄한 대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직업. (1926년) 나는 에어로포스탈의 전신인 라테코에르사에 학생 조종사로 입사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툴루즈와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다카르를 잇는 노선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기술을 익히며 모든 젊은 조종사가 우편물을 운송하기 전 거쳐야 하는 수습 과정을 밟았다. 우리는 시험 비행을 위해 기체를 띄웠고 툴루즈와 페르피냥 사이를 소심하게 오갔으며 얼어붙은 경납고 안에서 지루한 기상학 수업을 들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스페인의 산맥을 두려워했고 앞서 길을 닦은 선배 조종사들을 경외했다. 이 베테랑 조종사들은 비행장 식당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들은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어려웠으며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줄 때면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알리칸테나 카사블랑카에서 예정보다 늦게 비에 젖은 채 착륙한 선배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비행에 대해 물으면 그들의 퉁명스러운 대답만으로도 우리는 함정과 함정이 가득한 환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절벽, 백양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 말이다. 검은 용들이 계곡의 입구를 지키고 산마루에는 번개 다발이 왕관처럼 씌워져 있었다. 선배들은 우리의 경외심을 채워주려 애를 썼다. 하지만 때때로 영원히 우러러볼 것 같았던 그들 중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다. 한 번은 훗날 피레네 산맥에서 목숨을 잃게 될 비리의 귀환을 기억한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와 공용 식탁에 앉아
묵묵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최근의 시련으로 인해 그의 어깨는 여전히 피로로 굽어 있었다. 그날은 노선 전체의 하늘이 지저분한 날씨로 가득 차 조종사의 눈에는 산맥이 마치 옛 군함의 갑판 위에서 터져버린 대포처럼 진흙 속에 뒹구는 것처럼 보이던 지독한 날이었다. 나는 비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비행이 힘들었는지 물었다. 비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접시에 코를 박고 있어 내 말을 듣지 못했다. 그 시절 우리는 조종석이 개방된 비행기를 탔기에 나쁜 날씨에는 위치를 파악하려 앞 유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했다. 귓가에 휘파람 소리를 내던 바람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마침내 비리는 고개를 들었고 내 말을 이해한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 웃음이 적던 이 남자의 짧은 웃음소리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순간 그의 지친 존재 전체가 밝아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음식을 씹었다. 그 우울한 식당에서 보잘것없는 일상 업무로 소모된 기력을 보충하려 앉아있는 평범한 공무원들에 둘러싸인 채 넓은 어깨를 가진 나의 동료는 묘하게 고귀해 보였다. 그의 거친 가죽옷 아래에서 나는 용을 물리친 천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비행 단장의 방으로 불려갈 밤이 왔다. 그는 말했다. 내일 출발하게. 나는 그가 나가보라고 할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덧붙였다. 규정은 알고 있겠지. 그 시절의 엔진은 오늘날 같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도자기 깨지는 소리를 내며 멈춰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조종사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의 바위투성이 땅 위에는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엔진이 나가면 비행기도 끝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비행기는 다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맥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었다. 산악지대의 구름 바닷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비행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었다. 곤경에 처한 조종사가 하얀 송뭉치 같은 구름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산봉우리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밤 단장의 차분한 목소리는 끈질기게 경고를 반복했다. 스페인 상공의 구름 바다 위에서 나침반에만 의존해 항해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지. 매우 용감해 보일 거야. 하지만 그리고 나는 그의 생생한 비유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구름 바다 아래에는 영원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네. 갑자기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보이던 그 평온한 구름의 세계, 그토록 해롭지 않고 단순해 보이던 세계가 내 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 평화로운 세계는 함정이 되었다. 내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하고 하얀 함정을 상상했다. 그 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란이나 도시의 활기찬 북적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보다 더 절대적인 침묵, 더 궁극적인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이 끈적한 흰색은 내 마음 속에서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 알려진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나는 이미 어떤 광경이든 그것이 문화, 문명 혹은 직업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산악인들도 구름 바다를 알겠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내게처럼 환상적인 커튼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방을 나설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이제 새벽이면 승객들과 아프리카 우편물이라는 화물을 책임질 차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주 겸손해졌다. 이 책임에 비해 내가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스페인에는 비상 착륙장이 부족했고 무전기도 없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됐다. 메마른 지도를 뚫어지게 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수줍음과 자부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친구 기욤메와 함께 이 전야의 밤을 보내기 위해 달려갔다. 기욤메는 나보다 먼저 이 노선을 날았다. 그는 스페인의 비밀을 푸는 모든 요령을 알고 있었다. 나는 기욤메에게 전수받아야 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다 들었네. 기분이 어떤가? 그는 찬장으로 가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잔과 포트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축하하세. 걱정 말게. 생각보다 쉬울 거야. 기욤메는 램프가 빛을 내뿜듯 자신감을 내뿜었다. 그는 훗날 안데스 산맥과 남대서양 우편 횡단 기록을 깬 인물이기도 하다. 그날 밤 셔츠 차림으로 램프 불빛 아래 팔짱을 끼고 앉아 가장 격려가 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내게 간단히 말했다. 가끔 폭풍, 안개, 눈 때문에 힘들 거야. 그럴 때는 자네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지도를 펼치고 주저하며 그에게 비행 구간을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램프 불빛 아래 노련한 베테랑과 어깨를 맞대고 구부정하게 앉아 나는 마치 남학생이 느끼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지리학 수업은 얼마나 기이했는가. 기욤메는 내게 스페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나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지방이나 민족, 가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과딕스에 대해 알려주는 대신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새 그루의 오렌지 나무에 대해 말했다. 저 나무들을 조심하게. 지도에 표시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그 후로 그 새 그루의 오렌지 나무는 내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보다 더 높게 느껴졌다. 그는 로르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로르카 근처의 어느 소박한 농장,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생생한 농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이 작고 먼 부부는 보편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산빛 아래 자리 잡은 그들은 별빛 아래 등대지기처럼 서서 언제라도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며 살피고 있었다. 우리가 망각의 맷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끌어올린 이 세세한 정보들을 탐험하려 애쓴 지리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에브로강은 대도시들의 기촌을 적시기 때문에 지도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모트릴 서쪽에서 수초 사이를 비밀스럽게 흐르며 겨우 수십 송이의 꽃을 피우는 그 작은 시냇물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시냇물을 조심하게. 착륙장 전체를 망쳐놓거든. 지도에 표시해 두게. 아, 나는 모트릴 근처 풀숲에 숨은 그 뱀 같은 시냇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 희미한 속삭임은 겨우 몇 마리의 개구리에게만 들릴 정도였지만 그것은 한쪽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었다. 그 비상 착륙장이라는 낙원의 풀밭 위에 길게 몸을 뻗고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회만 생기면 그것은 나를 불타는 촛대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 그리고 언덕 비탈에서 나를 향해 돌진할 준비가 된 30마리의 용맹한 양들. 이제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맞설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초원이 비어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꽝 하고 30마리의 양이 잔의 바퀴 밑에 있을 걸세.
그 잔인한 위협 앞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어안이 벙벙한 미소뿐이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내 지도의 스페인은 점차 일종의 동화 속 나라가 되었다. 안전지대와 함정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된 십자가들은 수많은 부표와 봉화가 되었다. 나는 농부와 30마리의 양, 그리고 시냇물을 표시했다.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잊어버린 양치기 소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부표를 하나 세웠다. 얼어붙을 듯 추운 겨울밤 기요메와 헤어졌을 때 나는 활기차게 걷고 싶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무심한 행인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가며 나는 마치 방금 사랑에 빠진 것처럼 부드러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가슴속에 그 놀라운 비밀을 품은 채 이 낯선 이들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나를 자부심으로 채웠다. 나는 잠든 진영을 지키는 보초처럼 느껴졌다. 이 행인들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우편 행랑 속에 그들 마음의 가장 무거운 근심과 사업의 고민들을 내게 맡기려 하고 있었다. 내 손에 그들의 희망을 맡기려 하고 있었다. 망토에 몸을 감싼 나는 그들 사이를 양치기처럼 걸었지만 그들은 나의 보살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밤이 지금 내게 보내는 그 어떤 메시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곧 닥쳐올, 그리고 나의 첫 비행을 무겁게 짓누를 저 눈보라는 그들의 육체가 아닌 나의 연약한 육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둘씩 꺼져가는 저 별들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오직 나만이 별들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전투의 시간이 되기 전 적군의 위치에 대한 소식은 오직 내게만 전해지고 있었다. 나의 발소리는 그들의 것이 아닌 우주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중대한 메시지들이 불 켜진 상점 유리창 사이를 걷는 내게 도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유리창들은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달콤한 것들이 가득한 낙원의 전시장처럼 보였다. 이 모든 행복을 보며 나는 포기가 주는 자부심 섞인 도취를 맛보았다. 나는 위험에 처한 전사였다.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저 번쩍이는 수정들, 사람들의 명상을 보호해줄 저 램프의 불빛들, 애처로울 정도로 아름답고 간절한 얼굴들이 나타날 저 아늑한 모피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여전히 우정의 기운에 쌓여 있었고 크리스마스 전야의 아이처럼 약간 멍한 채 놀라움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파도에 젖어 있었다. 우편기 조종사로서 나는 이미 야간 비행에 쓰디쓴 과육을 씹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깨운 것은 새벽 3시였다. 나는 덧문을 날카롭게 열어젖히고 도시에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엄숙하게 장비를 갖췄다. 30분 후 나는 비에 젖어 번뜩이는 보도 위에 작은 가방을 올려놓고 앉아 나를 데려갈 버스를 기다렸다. 내 앞에 수많은 조종사가 임무를 받던 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 겸손한 기다림을 겪었을 것이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오는 구식 차량을 보았고 깡통 부딪히는 듯한 덜컹거림을 들었다. 앞서간 이들처럼 나도 잠에 취한 세관원과 우울한 공무원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버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인간의 삶이 수렁처럼 빠져드는 정부 사무실의 먼지 냄새가 났다. 버스는 500야드마다 멈춰 또 다른 서기, 또 다른 경비원, 또 다른 조사관을 태웠다. 버스 안에서 이미 잠든 이들은 새로 탄 사람의 인사에 모호한 신음으로 답했고 새로 탄 이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즉시 잠에 빠졌다. 우리는 툴루즈에 고르지 못한 보도 위를 침울하게 흔들리며 나아갔다. 나는 비 내리는 이른 새벽, 다시 지루한 일상 업무와 관료주의, 단조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아침마다
도착 소리에 잠을 깬 세관원의 으르렁거림과 석이나 조사관의 거친 짜증을 마주하며 어떤 우편기 조종사는 이 버스에 올라타 잠시 동안 이 관료들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곤 했다. 하지만 가로등이 뒤로 밀려나고 비행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덜컹거리며 달리는 낡은 옴니버스는 조금씩 그 실체를 잃고 우리가 변모하여 나타날 회색 번데기가 되었다. 아침마다 조종사는 여기 앉아 이웃의 무례함에 노출된 취약한 인간 내부의 어딘가에서 스페인과 아프리카 우편기 조종사가 꿈틀거리는 것을 3시간 후 번개 속에서 산맥의 용과 맞서리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4시간 후 그 용을 물리친 그는 바다 위로 우회할지 아니면 알코이 산맥을 정면으로 돌파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며 폭풍과 산맥과 대양을 자유롭게 다루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내 앞에 모든 조종사는 제각기 툴루즈의 우울한 겨울 새벽 아래 익명성 속에 묻혀 있었고 이 낡은 옴니버스에 의해 변모된 각자는 자신 안에서 주권자가 탄생하는 것을 느꼈다. 그 주권자는 5시간 후 북부의 눈비를 뒤로 하고 겨울을 거부한 채 엔진 소리를 낮추고 알리칸테의 빛나는 태양 아래 여름의 공기 속에서 대지를 향해 표류하듯 내려앉을 것이었다. 그 낡은 옴니버스는 사라졌지만 그것의 엄숙함과 불편함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직업의 엄격한 기쁨을 소유하기 전 거쳐야 했던 수습 기간의 적절한 상징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지독히 진지했다. 3년 후 비록 10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버스 안에서 르크리뱅의 죽음을 알게 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안개 낀 날이나 밤에 영원 속으로 은퇴한 100명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다. 새벽 4시였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비행 단장이 조사관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르크리뱅이 어젯밤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네. 아, 조사관이 말했다. 아? 꿈에서 깬 그는 열의를 보이려 애쓰며 덧붙였다. 그렇습니까? 통과하지 못했나요?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버스의 죽은 듯한 어둠 속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아니. 우리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니라는 말 뒤에 더 이상의 말은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영원하고 번복할 수 없는 대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르크리뱅은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어디에도 착륙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첫 우편 비행날 새벽, 나는 이 직업에 성스러운 의례를 치렀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아스팔트를 바라보며 자신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무릉덩이 위로 커다란 바람의 손바닥들이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첫 우편 비행이라니. 정말이지,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군. 나는 눈을 들어 조사관을 보았다. 이걸 나쁜 날씨라고 부르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창밖으로 지친 시선을 던졌다.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않네. 그는 마침내 으르렁거렸다. 나는 어떻게 나쁜 날씨를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전날 밤 기욤에는 단 한 번의 미소로 선배들이 우리를 압도하던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지워버렸지만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눈보라를 만났을 때 노선 전체를 자갈 하나하나까지 알지 못하는 조종사는 참 가련하지. 오, 정말 가련해. 권위를 생각해야 했던 우리 선배들은 모두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듯 당혹스러운 동정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곤 했다. 이 낡은 옴니버스는 그동안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을까. 60명,
80명?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점들이 보였다. 담배 불빛들이 지친 늙은 서기들의 소박한 명상에 구두점을 찍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을 떠나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들은 빗속에서 에스코트해 주었을까. 그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질병, 돈, 초라한 집안 걱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그 우울한 감옥의 벽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운명의 얼굴을 보았다. 늙은 관료여, 나의 동료여,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네. 아무도 당신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지. 당신은 흰개미처럼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모든 틈과 구멍을 시멘트로 막아 당신만의 평화를 건설했네. 당신은 고상한 안전 속으로, 일상 속으로, 지방 생활에 숨막히는 관습 속으로 몸을 말아 넣었네. 바람과 조수와 별들에 맞서 보잘것없는 방벽을 쌓으면서 말이네.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잊기에도 벅차서 위대한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했지. 당신은 떠도는 행성의 거주자가 아니며 답이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도 않네. 당신은 툴루즈의 좀스러운 중산층일 뿐이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무도 당신의 어깨를 붙잡아 주지 않았네. 이제 당신을 빚어낸 찰흙은 이미 메말라 굳어버렸고 당신 안에 처음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잠든 음악가나 시인, 천문학자를 그 무엇도 깨우지 못할 것이네. 이제 돌풍은 더 이상 나의 불평거리가 아니었다. 이 직업의 마법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2시간 후면 나는 그곳에서 검은 용들과 푸른 번개의 관을 쓴 산마루들을 마주할 것이며 밤이 내리면 나는 해방되어 별들 사이에서 나의 항로를 읽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직업적 세례를 치렀고 우편물을 운송하기 시작했다. 대개의 비행은 사건 없이 평온했다. 잠수부들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원소인 대기의 깊은 곳으로 평화롭게 가라앉았다. 비행은 대체로 쉽게 느껴졌다. 하늘이 검은 수증기로 가득 차고 안개와 모래와 바다가 구별할 수 없는 혼합물 속에 뒤섞일 때 번뜩이는 섬광들이 이 하늘의 베이 속에서 배신하듯 휘몰아칠 때 조종사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 환영들을 씻어낸다. 그는 램프를 켠다. 무시무시한 황야 위에 외딴 오두막에 온기를 불어넣듯 자신의 집에 제정신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불 켜진 방 안에서 일종의 해저 항로를 여행한다. 조종사, 정비사, 무전사는 실험실 같은 곳에 갇혀 있다. 그들은 풍경의 전개가 아니라 계기판 바늘의 움직임에 순종한다. 밖에서는 산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접근을 계산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일 뿐이다. 무전사는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충실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가고 정비사는 차트 위에 점을 찍는다. 조종사는 자신이 왼쪽으로 지나치려 했던 봉우리들이 군사작전처럼 은밀하고 고요하게 정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는 즉시 산들의 흐름에 반응해 기체를 돌린다. 그리고 지상의 오두막에서 지켜보던 무전사들은 하늘에 있는 동료의 구슬을 공손하게 수첩에 받아 적는다. 오전 12시 40분 항로 230 이상 없음. 그렇게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계속 날아간다. 바다 위의 밤처럼 그들은 대지로부터, 도시로부터, 나무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엔진은 불 켜진 방 안을 그 실체를 변화시키는 진동으로 가득 채운다. 시계는 계속한다. 계기판들, 무전기의 램프들,
다양한 바늘과 지침들이 보이지 않는 연금술을 수행한다. 매 순간 이 신비로운 움직임들, 몇 마디의 웅얼거림, 집중된 긴장감이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 조종사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창문에 이마를 붙일 수 있다. 망각 속에서 금이 재련되었다. 저기 비행장의 불빛 속에 금빛이 반짝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갑자기 우리 각자가 현실 세계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느끼게 되는 비행을 알고 있다. 목적지에서 겨우 2시간 거리인데도 인도에 있을 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비행 말이다. 다시 돌아오기가 무한히 어려울 것 같은 금지된 세계로 침범했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다. 메르모즈가 처음으로 수상 비행기를 타고 남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해가 질 무렵 그는 아프리카 해안 근처의 검은 구멍 지역과 맞닥뜨렸다. 정면에는 토네이도의 꼬리들이 매 순간 담장이 세워지듯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밤이 내려와 이 전조들을 삼켜버렸다. 1시간 후 그가 구름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그는 환상적인 왕국으로 나왔다. 거대한 검은 용오름들이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다. 꼭대기가 부풀어 오른 그것들은 폭풍에 낮고 웅크린 아치를 받치고 있었는데 아치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의 덩어리들이 쏟아졌고 보름달은 기둥 사이로 얼어붙은 바다 타일 위에 찬란한 광선을 보냈다. 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사이를 메르모즈는 한 빛의 채널에서 다음 채널로 비스듬히 미끄러지며 바다의 솟구침이 울부짖고 있을 그 거대한 기둥 주위를 선회하며 신전의 출구를 향해 달빛이 비치는 복도를 4시간 동안 날아갔다. 이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메르모즈는 검은 구멍을 빠져나온 후에야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경우에도 조종사가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미끄러져 들어갔음을 문득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시간을 기억한다. 그날 밤 내내 사하라 사막의 항구에서 보내온 우리 위치에 대한 무전 메시지는 부정확했고 나와 나의 무전사 내리는 경로를 벗어나 있었다. 갑자기 안개 절벽 아래로 바다의 반짝임을 보고 나는 해안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먼 바다를 향해 날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연료가 부족했기에 해안에 닿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다. 설령 닿는다 해도 달이 진 후에 항구까지 찾아가야 했다.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단이 없었고 이미 소음으로 귀가 먹먹해졌으며 조금씩 눈도 멀어가고 있었다. 달은 창백한 잉불처럼 안개 더미 속에서 꺼져가기 시작했다. 머리 위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그 후로 모든 실체와 빛이 사라진 세계에서 구름과 안개 사이를 날았다. 신호를 보내던 항구들은 우리 위치를 알려주려던 노력을 포기했다. 방향탐지 불능, 방향탐지 불능, 이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의 전부였다. 우리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리와 나는 가라앉는 마음으로 각자의 쪽에서 몸을 내밀어 이 빈 공간에서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미 피로한 우리의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있었다. 떠도는 신호들, 착각을 일으키는 불빛들, 환영들 같은 것들이 말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미 절망에 빠졌을 때 지평선 낮은 곳에서 우리의 왼쪽 선수 방향으로 빛나는 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쁨의 물결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내리는 몸을 앞으로 숙였고 나는 그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행장의 등대임이 틀림없었다. 어두워진 후의 사하라는 온통 검게 변해 거대한 죽은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 빛은 잠시 반짝이다가
꺼져버렸다. 우리는 안개층과 구름 사이 지평선 너머로 지기 직전 단 몇 분 동안만 보이던 별을 향해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별들이 이 게임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끈질긴 희망을 품고 차례대로 그 별들을 향해 기술을 돌렸다. 불빛이 잠시 머물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중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내리는 시스네로스 비행장에 메시지를 보냈다. 등대 보임. 불을 끄고 3번 깜빡여라. 그러면 시스네로스는 등대를 끄고 3번 깜빡였지만 우리가 바라보던 그 단단한 빛은 불굴의 별답게 윙크조차 하지 않았다. 줄어드는 연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더 확실하게 등대의 진짜 불빛처럼 보이는 금빛 미끼를 계속 물었다. 매번 그것은 착륙과 생명의 약속이었고 우리는 매번 다른 별로 갈아타야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행성, 우리 친구들의 집과 우리의 보물들, 익숙한 시골 풍경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우리의 행성을 찾아 헤매는 수천 개에 도달할 수 없는 행성들 사이에 행성 간 공간에서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찾으려 했던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란 내 눈앞에 펼쳐진 그림을 그려보겠다. 당신에게는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위험 속에서도 인간은 인간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법이다. 나는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다. 만약 우리가 시스네로스를 찾는다면 연료를 채우고 카사블랑카로 계속 가서 그곳에서 시원한 새벽녘에 내려앉아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내리와 나는 시내로 나갈 것이었다.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문을 연 작은 술집에 갈 것이었다. 무사히 살아남은 내리와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빵을 먹고 커피와 뜨거운 우유가 담긴 사발을 들이켜며 위험했던 밤을 비웃을 것이었다. 우리는 삶의 손길로부터 이 아침의 선물을 받을 것이었다. 늙은 농부 할머니가 그림이나 유치한 메달, 묵주에서 자신의 신을 알아보듯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겸손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었다. 내가 말하는 삶의 기쁨은 그 첫 번째 뜨겁고 향기로운 모금, 인간이 평화로운 목초지, 이국적인 농장, 황금빛 수확, 즉 대지와 교감을 나누게 해주는 우유와 커피와 빵의 그 혼합된 감각으로 요약되었다. 이 모든 별 중에서 새벽마다 일상의 선물인 이 향기로운 사발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별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곡식을 베고 포도를 수확하는 데 순종하는 저 인간들의 대지, 들판에서 잠든 강물과 산비탈에 매달린 마을들을 품고 있는 저 대지로부터 우리의 비행기는 천문학적인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은 이제 먼지의 운명과 밤의 천체들에 의해 우리의 경로에서 멀리 날아가 버린 한 알의 먼지 속에 요약되어 있었다. 내리는 여전히 별들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조급하게 내민 종이 조각에서 나는 읽었다. 이상 없음. 대단한 소식. 나는 우리를 구해줄 그 대여섯 단어를 그가 적는 동안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하늘의 은총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젯밤 떠나온 카사블랑카에서 온 것이었다. 전송이 지연되어 구름과 안개 사이에 매달려 바다에서 길을 잃은 채 1000마일 이상 떨어진 우리를 갑자기 찾아낸 것이다. 비행장의 정부 대표가 보낸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생텍 쥐페리 씨, 당신이 카사블랑카를 떠날 때 경납고에 너무 가까이 비행했기에 파리에서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또한 이 사람이 짜증 섞인 태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만약
이 비난이 비행장에서 내게 전달되었다면 나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달해서는 안 될 곳에서 내게 도달했다. 이 희귀한 별들 사이에서, 안개의 침대 위에서, 바다의 위협적인 풍미 속에서 그것은 폭발음처럼 터져나왔다. 여기 우리는 우편물과 비행기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소한 원한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리와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우리가 느낀 것은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환희였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었고 이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 무례한 하사관 같으니라고. 우리의 계급장을 보고 우리가 대위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우리가 궁수자리와 북두칠성 사이를 엄숙하게 산책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명상을 방해하다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와 같은 규모의 유일한 것은 달과 놓치고 있는 이 약속뿐인데 말이다. 이 사람의 메시지가 온 행성의 즉각적인 의무, 유일한 의무는 별들 사이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틀렸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 행성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내리는 적었다. 이런 헛소리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시스네로스로 끌어다 놓는 게 나을 거다. 그가 말한 그들이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의회, 상원, 해군, 군대, 황제들을 의미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착각할 만큼 미친 그 남자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수성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다. 우리가 구조된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 나는 시스네로스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연료가 떨어졌을 때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안선과 직각으로 항로를 잡았다. 하지만 나는 짙은 안개의 뱃속에 있었기에 땅이 아래에 있다 해도 내려앉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미 후에 섞인 어깨짓을 하고 있을 때 내리가 1시간 전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했을 두 번째 메시지를 건넸다. 시스네로스가 드디어 우리와 교신했다. 시스네로스 왈 216 의심스러움. 도움이 되긴 했다. 시스네로스는 더 이상 우주 속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우리 왼쪽, 거의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을까? 내리와 나와 짧게 상의한 끝에 지금 시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내리는 답장했다. 연료 1시간, 남음, 93번 경로로 계속 진행. 하지만 비행장들이 하나둘씩 서로를 깨우고 있었다. 아가디르, 카사블랑카, 다카르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 끼어들었다. 이 도시들의 무전국들이 비행장들에 경고했고 항구들은 우리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조금씩 그들은 마치 병상 주변에 모여들듯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헛된 온기였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온기였다. 무력한 걱정이었지만 어쨌든 애정 어린 것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회의장에 3,000마일 떨어진 노선의 본부 툴루즈가 끼어들었다.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걱정에 휩싸인 툴루즈는 인사도 없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의 예비 탱크는 표준보다 크다. 당신에겐 2시간분의 연료가 남아있다. 시스네로스로 진행하라.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은 밤이 아니더라도 항공 노선의 조종사는 오래된 겉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승객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승무원들에게는 강력한 마법으로 살아 움직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기장의 의무이다. 몰려드는 구름의 모습은 그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적 존재와 직결된 문제이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일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땅을 떠나기 전 그는 그것의 규모를 가늠하고 그와 구름 사이에는 진정한 언어와 같은 유대감이 형성된다. 앞에 봉우리가 하나 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조종사는 밤을 뚫고 1시간 더 비행해야 그곳에 닿을 것이다. 저 봉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름달이 뜬 밤에 그것은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것은 그림 속에 흩어진 난파선 조각처럼 위험하겠지만 마을의 불빛들로 충분히 분명하게 표시될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가 앞을 보지 못한 채 비행하고 편류를 수정하는 데 실패하고 자신의 위치에 확신이 없다면 저 봉우리는 기묘한 생명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위협은 해류를 따라 표류하는 기뢰 하나가 대양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듯 밤하늘 전체를 가득 채운다. 바다의 얼굴은 대지의 얼굴만큼이나 변화무쌍하다. 승객들에게 폭풍은 보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파도는 요철이 없고 안개 뭉치는 움직임이 없다. 바다의 표면은 정지해 있는 거대하고 하얀 야자나무들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서리 속에 굳어버린 맥과 이음매가 있는 야자수들 말이다. 바다는 마치 산산조각 난 거울과 같다. 하지만 수상 비행기 조종사는 여기에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인간이 이 거울 위를 나는 시간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시간들이다. 비행기 아래의 이 야자수들은 수많은 독을 품은 꽃들이다. 그리고 비행이 순조로워 빛나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질 때조차 노선의 어느 지점을 항해하는 조종사는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지와 하늘의 이 색깔들, 바다의 표면 위를 지나는 바람의 흔적들, 저녁 노을의 황금빛으로 물든 저 구름들은 조종사의 감상 대상이 아니라 그의 사고의 대상이다. 그는 바람의 방향이나 폭풍의 진행, 그리고 다가올 밤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그것들을 살핀다. 자신의 영토를 거니는 농부가 수천 가지 징후를 통해 봄의 도래, 서리의 위협, 비의 약속을 예견할 수 있듯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조종사에게 다가오는 눈, 안개의 기대, 혹은 축복받은 밤의 평화를 신호한다. 언뜻 보기에 인간을 자연의 위대한 문제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처럼 보이는 기계는 실제로는 인간을 그 문제들 속에 더 깊이 빠뜨린다. 농부와 마찬가지로 조종사에게도 새벽과 황혼은 중대한 사건이 된다. 그의 본질적인 과제들은 산과 바다와 바람에 의해 주어진다. 폭풍 우치는 하늘이라는 거대한 법정 앞에 홀로 선 조종사는 자신의 우편물을 지키며 그 3가지 근원적인 신들과 대등한 조건으로 논쟁한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우편 행랑들은 뒤쪽 화물칸에 쌓여 있다. 그것들은 그의 직업이라는 종교의 교리이며 이 공중 경주에서 주자에서 주자로 전달되는 횃불이다. 그것들이 상인들의 휘갈겨 쓴 글이나 이름 모를 연인들의 편지를 담고 있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것들을 쓰게 만든 이해관계들은 인간과 폭풍의 포옹만큼의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 그것들이 승무원들에게 맡겨지고 나면 그것들이 무엇이 되는지 나는 안다. 승무원들은 은행가나 상인에게는 쥐뿔도 관심이 없다. 만약 어느 날 승무원들이 절벽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일단 비행기에 실리면 우편 자루들을 고귀하게 만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죽은 것일 터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령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 명령이 빚어내는 인간들이다. 2장 동료들. 메르모즈와 기요메,
이 두 조종사에 대해 짧게 기록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직업이라는 틀 속에서 새로운 종의 인간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전하기 위해서다. 1. 메르모즈를 포함한 몇몇 조종사들은 사하라의 반란 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카사블랑카, 다카르 노선을 개척했다. 당시의 엔진 성능이 형편없었던 탓에 메르모즈는 어느 날 무어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부족원들은 그를 죽일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채 보름 동안 감금했고 결국 몸값을 받고 풀어주었다. 풀려나자마자 그는 다시 같은 지역을 비행했다. 남미 노선이 개설되었을 때 언제나 개척자였던 메르모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아고 데 칠레 사이의 구간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하라, 사막 위에 다리를 놓았던 그가 이제 안데스 산맥 위에 다리를 놓게 된 것이다. 회사는 그에게 절대 상승 한도가 16,000피트인 비행기를 주며 20,000피트가 넘는 산맥을 넘으라고 요구했다. 그의 임무는 코르디에라, 산맥의 틈새를 찾는 것이었다. 사막의 모래 얼굴을 연구하던 그는 이제 산봉우리의 윤곽을 배워야 했다. 바람에 쉴 새 없이 휘날리는 설산의 스카프, 폭풍에 하얗게 탈색된 암벽들, 바위 복도의 좁은 벽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조종사에게 육탄전을 강요하는 거친 돌풍들을 말이다. 메르모즈는 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였다. 그의 임무는 우리를 위해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도 도중에 그는 안데스의 포로가 되었다. 메르모즈와 정비사는 사방이 수직 절벽으로 떨어진 고도 12,000피트의 평원에 불시착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이 고원을 빠져나갈 길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들은 갇혀 있었다. 어디를 가나 깎아지른 절벽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탄 채 바위투성이 경사면을 따라 기체를 굴리고 튕기며 절벽 끝까지 몰아붙였다. 비행기는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그대로 추락했다. 추락하는 동안 비행기는 조종간에 반응할 만큼 충분한 속도를 얻었다. 메르모즈는 기술을 산봉우리 쪽으로 돌려 간신히 산을 넘었다. 밤새 서리에 터져버린 배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고 비행기는 단 7분 만의 비행으로 이미 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약속의 땅처럼 칠레의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비행에 나섰다. 안데스 탐험이 끝나고 횡단 기술이 완성되자 메르모즈는 이 구간을 친구 기요메에게 넘기고 밤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났다. 당시 비행장의 조명 시설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르모즈는 비행장 끝에 일렬로 세워둔 3개의 가솔린 횃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착륙하곤 했다. 그는 이 기술 또한 우리에게 전수했다. 밤을 정복한 뒤 그는 대양에 도전했다. 1931년 그는 툴루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우편물을 단 나흘 만에 운송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귀환하던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으나 지나가던 증기선이 그와 승무원, 우편물을 구조했다. 이렇게 개척해 나가며 메르모즈는 사막과 산맥, 밤과 바다를 정복했다. 그는 사막과 산맥, 밤과 바다에서 몇 번이나 불시착해야 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때마다 그는 다시 출발할 뿐이었다. 마침내 12년간의 복무 끝에 다카르를 떠나 나탈로 향하던 그는 오른쪽 뒷엔진을 끈다는 짧은 무전만을 남겼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이 소식 자체가
특별히 불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고 없이 10분이 지나자 파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남대서양 노선의 모든 무전국에는 초조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일상생활에서 10분 늦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항공 우편 서비스에서 10분은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죽어버린 시간의 조각 중심에는 알 수 없는 사건이 갇혀 있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간에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운명은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강철 같은 손이 승무원들을 바다 위로 이끌었을 것이고 그 착륙은 안전했을 수도 재앙이었을 수도 있다. 신들의 결정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 우리는 기다렸다. 우리는 희망했다. 삶의 어느 순간에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 과도한 기대 속에 머물렀다. 불치의 병처럼 매 순간 견디기 힘들어지는 기다림이었다.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은 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눈앞에는 똑같은 광경이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조종석이었지만 조종사의 손은 이제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그가 더듬으며 헤매는 세상은 그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그의 뒤쪽 기내 불빛 아래에서는 형체 없는 불안이 떠다녔다. 승무원들은 앞뒤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곤경을 논의하고 잠든 척했다. 그것은 익사한 이들의 움직임처럼 불안한 잠이었다. 유일하게 온전하고 이해 가능한 요소는 세 개의 엔진이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시간이 존재한다는 안도감 섞인 증거였다. 난기류에 빠진 비행기의 환영이 몇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계 바늘은 돌아갔고 조금씩 시간이 늦어졌다. 우리 동료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이 그토록 자주 가로질렀던 남대서양 아래서 잠들어 있다는 진실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메르모즈는 자신의 일을 다 마쳤고 곡식단을 정성스럽게 묶은 뒤 들판에 누워 잠든 수학군처럼 안식으로 스며들었다. 조종사가 임무 중에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직업 그 자체에 내재된 것처럼 느껴지며 처음에는 다른 종류의 죽음보다 고통이 덜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는 사라졌고 궁극의 변모를 겪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빵의 부재만큼 깊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직업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전 세계의 지표면에 널리 흩어져 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외딴 비행장에 홀로 착륙하며 마치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초병들처럼 고립되어 있다. 이 위대한 전문직 가족의 흩어진 구성원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위해서는 여행이라는 우연이 필요하다. 카사블랑카에서, 다카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수년간의 침묵으로 중단되었던 대화를 재개하고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안주 삼아 우정을 되새긴다. 그리고 다시 떠난다. 이처럼 지구는 사막인 동시에 낙원이다. 비밀스러운 숨겨진 정원들, 접근할 수 없는 정원들이 가득하지만 이 직업은 언젠가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데려다 준다. 삶은 우리를 흩어놓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서로를 자주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동료들이 어딘가 저 밖에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침묵하며 잊힌 채로 그러나 깊이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그들의 길이 교차할 때 그들은 분명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쾌활하게 우리의 어깨를 흔든다. 진실로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친구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는 이 정원 하나가 영원히 우리에게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애도가 시작된다. 비록 찢어지는 고통은 아닐지라도 약간은 쓰라린 슬픔이다. 진실로 그 어떤 것도 그 동료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는 즉석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함께 겪은 공동의 기억들, 함께 견딘 시련들, 다툼과 화해, 관대한 감정들의 보물에 비견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도토리를 심고 오후에 오크나무의 그늘에 앉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수년 동안 우리는 씨앗을 심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낀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가꾼 숲이 듬성듬성해지는 세월이 온다. 하나둘씩 우리 동료들이 사라지며 그들의 그늘을 우리에게서 앗아간다. 이것이 메르모즈와 그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직업의 존엄성이란 동료애를 창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며 그들을 위한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기쁨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내게 지속적인 풍미를 남긴 기억들을 떠올려보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시간들을 정산해 본다면 그 어떤 부로도 살 수 없었던 순간들만이 남을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메르모즈의 우정, 공동의 시련을 통해 영원히 맺어진 동료의 우정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만 개의 별들과 평온함, 그리고 몇 시간의 주권을 누리는 야간 비행 또한 살 수 없다. 고난을 통해 얻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벽이 되찾아주는 이슬과 생명의 색으로 신선해진 나무들, 꽃들, 여인들, 보물들, 우리를 지탱해주고 보상이 되어주는 이 작은 것들의 향연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하라의 반란 부족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보냈던 그 밤 또한 내 기억 속에 떠오른다. 에어로포스탈의 세 팀이 해질 무렵 리오데, 오로해안, 유럽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하라의 어느 지점에 착륙했다. 리겔이 연결봉 고장으로 먼저 내려앉았고 부르가가 리겔의 승무원들을 태우러 왔으나 사소한 사고로 땅에 묶였다. 마침내 밤이 내리기 시작할 때 내가 도착했다. 우리는 부르가의 비행기를 수리하기로 했으나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1년 전 우리의 동료인 구르프와 에라블이 부족원들에게 살해당했다. 우리는 300정의 소총을 든 약탈 부대가 지금 이 순간 보자도르 곳 근처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세 차례 착륙은 멀리서도 보였을 것이고 무어인들도 우리를 보았을 터였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합쳐 약 10명 정도가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우리는 화물칸에서 5대 6개의 나무 상품 상자를 내려 비우고는 원형으로 배치했다. 각 상자의 깊은 안쪽에 마치 보초소처럼 바람으로부터 잘 보호되지 않는 촛불 하나씩을 켜두었다. 그렇게 사막의 한복판에서 행성의 벌거벗은 껍질 위에서 세상의 시작과도 같은 고립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마을을 세웠다. 이 손바닥만 한 모래 위, 이 마을 광장에서 깜빡이는 촛불 아래 앉아 우리는 밤을 견뎠다. 우리를 구해줄 새벽 혹은 무어인들을 기다렸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밤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풍미를 풍겼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공기 중에는 즐겁게 준비된 축제를 지배하는 약간의 흥분이 감돌았다.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가난했다. 바람과 모래와 별들뿐이었다. 트라피스트 수도사들의 엄격함이었다. 그러나 이 형편없는 조명 아래에서 세상의 추억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유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만난 것이다. 인간들은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 각자의 침묵 속에 갇혀 있거나 아무런 무게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수년 동안 나란히 여행한다. 그러다 위험이 오면 어깨를 맞대고 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가족에 속해 있음을 발견한다. 동료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은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은 바다의 광활함에 경탄하는 해방된 죄수와 같다. 행복. 그것을 인간관계의 온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의 비루한 이해관계들은 우리를 그 벽 안에 가둔다. 오직 동료만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경기와 위험은 여기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남자답게 악수를 나누고 경주에서 경쟁하고 곤경에 처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위험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며 외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구상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각자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스스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것이다. 상업의 시대가 우리 주위에 쌓아 올린 이 감옥의 벽을 우리는 부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 우리 동료를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한번 들려오는 인간 목소리에 애틋한 찬가에 경탄할 수 있다. 이 기요메, 나의 오랜 친구여. 그대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하려 한다. 그대의 용기와 직업적 가치를 서투르게 과시하여 그대를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게나. 그대의 가장 경이로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자질이 존재한다. 그것은 진중함일 수도 있지만 그 단어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자질은 아주 유쾌한 쾌활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재를 마주한 목수의 자질이다. 그는 나무를 다루고 그 치수를 쟀다. 그것을 가볍게 다루는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직업적 미덕을 동원해 그 목재를 예우한다. 기요메, 언젠가 그대의 모험을 찬양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네. 나는 그 글을 쓴 무례한 자와 따질 것이 하나 있네. 그는 그대를 거리의 불황아 같은 재치 있는 입담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묘사했더군. 마치 용기란 위험과 죽음의 순간에 초등학생 같은 농담으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에 있다는 듯이 말이네. 그 사람은 그대를 몰랐던 걸세. 기요메, 그대는 적을 마주하기 전에 상대를 비하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네. 지독한 폭풍을 보았을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여기에 지독한 폭풍이 있군이라고 말했네.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크기를 가늠했지. 기요메, 나의 기억 속에서 쓰인 이 페이지들을 그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바치네. 겨울이었고 그대가 안데스 너머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네. 나는 델레이와 합류하기 위해 파타고니아 끝에서 멘도사까지 올라왔지. 우리 둘은 닷새 동안 각자의 비행기로 산맥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네. 고작 비행기 2대라니.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그 끝없는 산맥을 탐험하기엔 100개의 비행 편대가 100년 동안 비행해도 부족할 것 같았네.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었지. 단돈 5페소를 위해 범죄를 저지를 부류인 밀수꾼들조차 그 산맥의 옹벽이 두려워 구조대 구성을 거절했네. 우리는 분명 죽을 겁니다. 안데스는 겨울에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들이 말했지. 그리고 델레이와 내가 산티아고에 착륙했을 때 칠레 장교들 또한 그대를 포기하라고 권했네. 한겨울입니다. 설령 당신 동료가 불시착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밤을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고갯길의 밤은 사람을 얼음으로 바꿔버리니까요. 그들이 말했지. 내가 다시 한번 간데스의 거대한 벽과 기둥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의 대성당 같은 침묵 속에서 그대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네. 그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했지. 내가 멘도사의 한 식당에서 비행 사이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소리쳤네. 기요메를 찾았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낯선 이들이 서로 껴안았네. 10분 뒤 나는 정비사 르페브르와 아브리를 태우고 이륙했네. 40분 뒤 나는 도로 옆에 착륙했지. 공중에서 무슨 표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를 산 라파엘에서 데리고 내려오던 자동차를 알아본 것이었네. 우리는 바보처럼 울었던 것을 기억하네. 우리는 다시 살아 돌아온 기요메. 스스로 기적을 만든 주인공인 살아있는 기요메를 껴안았네. 그리고 그 순간 그대가 처음으로 내뱉은 이해 가능한 문장, 인간의 자부심이 담긴 그 훌륭한 말은 이것이었네. 내가 겪은 일은 맹세컨대 그 어떤 짐승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그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칠레 쪽 경사면에 4~8시간 동안 15피트의 눈을 뿌린 폭풍이 모든 경로를 막아버렸고 다른 모든 우편 조종사들은 출발지로 돌아갔네. 하지만 그대는 하늘의 틈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륙했지. 그대는 남쪽에서 그 틈새이자 함정을 발견했고 이제 2만 피트 상공에서 발밑 2000피트 아래에 깔린 구름 바다 위를 날며 아르헨티나로 향했네. 하강 기류는 때때로 조종사들을 기묘한 불안감으로 채우네. 엔진은 돌아가고 있지만 비행기는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지. 고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비행기는 속도를 잃고 흐물거려지네. 그런데도 여전히 가라앉지. 너무 무리하게 조종했다는 두려움에 포기하고 바람이 도약대처럼 반사되어 나오는 유리한 봉우리를 등 뒤에 두려하며 좌우로 표류하듯 몸을 맡기게 되네. 하지만 여전히 가라앉네. 온 하늘이 그대 위로 쏟아지는 것 같지. 우주적 사고의 희생자가 된 기분이 들기 시작하네. 어디에도 착륙할 수 없고 기둥처럼 밀도 있고 단단한 공기가 그대를 지탱해주던 구역으로 돌아가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네. 그 기둥은 녹아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있고 구름뚝이 무심하게 솟아올라 그대의 높이에 도달해 그대를 삼켜버리는 동안 그대는 보편적인 부패 속에서 미끄러지네. 한 번은 완전히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지만 내가 붙잡혔다는 확신은 없었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아주 높은 고도라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강 기류를 만나게 되거든. 높은 산맥 위에서는 모든 게 기묘해. 그대가 설명했지. 그리고 그 구름들이란 붙잡혔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갈까봐 조종간을 놓고 좌석을 붙잡았어. 충격이 너무 끔찍해서 가죽 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지. 유리창에 서리가 끼어서 인공 수평이는 보이지도 않았고 바람은 나를 모자처럼 굴리며 18,000피트에서
1만 피트까지 떨어뜨렸어. 1만 피트에서 수평으로 된 어두운 얼룩을 보고 비행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지. 그것은 호수였고 나는 그것이라구나, 디아만테라는 것을 알아봤어. 그 호수가 깔때기 바닥에 있고 깔때기 한쪽 면인 마이프라는 화산이 2만 피트까지 솟아있다는 걸 기억해냈지. 그렇게 구름 밖으로 나왔지만 소용돌이치는 짙은 눈보라에 눈이 멀 지경이었고 깔때기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호수를 놓치지 말아야 했어. 그래서 호수 위 150피트 높이에서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빙빙 돌았지. 2시간 동안 그러다가 눈 위에 비행기를 내렸고 기체는 그대로 처박혔어. 기체 밖으로 몸을 끌어내어 일어섰지만 바람이 나를 쓰러뜨렸어. 다시 일어났지만 2번째로 쓰러졌지. 그래서 조종석 아래를 파서 눈 속에 대피처를 만들었어. 우편 자루들을 끌어다 주위에 두르고 거기서 이틀 밤낮을 누워 있었어.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걸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지. 닷새 밤낮을 걸었어. 하지만 기요메, 그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나? 우리는 그대를 다시 찾았지만 그대는 바싹 마르고 쪼그라들어 노파처럼 작아져 있었네. 그날 오후 나는 그대를 멘도사로 태워왔고 그곳에 시원하고 하얀 시트가 그대의 온몸을 따라 연고처럼 흘러내렸지.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네. 그대의 부서진 몸 자체가 거추장스러웠지. 그대는 잠결에 뒤척이며 몸둘 곳을 찾지 못했네. 나는 그대의 얼굴을 보았네. 땅에 반복해서 떨어진 잘 익은 과일처럼 얼룩지고 부어 있었지. 그대의 모습은 처참했고 고통스러워 보였네. 그대는 작업에 아름다운 도구들을 잃었으니까. 그대의 손은 감각이 없어 쓸모가 없었고 숨을 쉬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면 얼어붙은 그대의 발은 2개의 죽은 무게추처럼 매달려 있었네. 그대는 긴 걸음을 다 마치지도 못한 채 여전히 헐떡이고 있었지. 평화를 찾아 베개 위에서 머리를 돌릴 때마다 그대가 피할 수 없는 환영들의 행렬이 그대의 머릿속에서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대의 두개골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행렬이 움직였고 그대는 제 속에서 살아난 이 적들과 20번째 전투를 벌이고 있었네. 나는 그대에게 허브차를 계속 먹였지. 마시게, 친구. 있잖아. 나를 놀라게 한 건 말이야. 승리했지만 펀치에 취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복서처럼 그대는 자신의 기묘한 모험을 다시 살고 있었네. 그대는 그것을 조각조각 내어서만 벗어버릴 수 있었지. 그대가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그대가 얼음 도끼도 밧줄도 식량도 없이 1만 5천 피트의 고개를 넘고 수직벽을 기어오르며 영하 20도의 기온 속에서 피 흘리는 손과 발과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네. 피와 힘과 이성을 조금씩 비워내며 그대는 개미 같은 끈기로 전진했지. 장애물을 피하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땅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심연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기어오르며 쉬지 않고 움직이고 결코 잠들지 않았네. 만약 잠들었다면 그 눈의 침대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테니까.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그대는 즉시 일어났네.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돌로 변했을 테니까. 추위는 매분 그대를 화석으로 만들고 있었고 넘어졌을 때 잠시라도 더 쉬려 한 대가로 그대는 일어서기 위해 죽은 근육을 다시 살려내는 고통을 치러야 했네. 그대는 유혹에 저항했지. 눈 속에서는 말이야.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을 잃어버려. 사나흘 동안 걷고 나면 생각나는 건 잠뿐이지. 간절히 원하게 돼.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어. 아내가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걷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야.
동료들도 모두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계속 가지 않는다면 나는 비겁한 놈이야. 라고. 그래서 그대는 계속 걸었네. 매일 신발의 앞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어 붓고 얼어붙은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면서 말이네. 그대는 내게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둘째 날부터 가장 힘들었던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였어. 고통이 너무 심했고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그걸 잊어야 계속 걸어갈 용기가 생길 텐데 마음이 조절되지 않았어. 마치 터빈처럼 계속 돌아갔지. 그래도 무엇을 생각할지는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어. 내가 본 영화나 읽은 책을 붙들고 있으려 했지. 하지만 영화나 책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다시 눈 속에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왔어. 항상 그랬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한 번은 미끄러져 눈 위에 얼굴을 처박은 채 항복한 적이 있었지. 그대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열정이 모두 빠져나간 복서처럼 누워 있었네. 10초가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먼 우주에서 1초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왜 계속 가야 하지? 평화를 찾기 위해 그대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눈을 감는 것뿐이었네. 바위와 얼음과 눈의 세상을 지워버리는 데는 아주 적은 힘만이 필요했지. 그 기적 같은 눈꺼풀을 내리기만 하면 타격도, 비틀거리는 추락도, 찢어진 근육과 타는 듯한 얼음도 끝이었네. 낡은 소처럼 끌고 가던 삶의 짐, 그 어떤 수레보다 무거웠던 그 짐도 말이네. 이미 그대는 교활한 독이 된 이 눈의 안식, 그대를 지복으로 채워주는 이 모르핀의 맛을 보기 시작했네. 생명은 그대의 팔다리에서 빠져나와 심장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부드럽고 소중한 무언가가 그대 존재의 중심에 파고들었지. 조금씩 의식은 몸의 먼 곳을 떠났고 고통에 절어있던 그대의 몸은 대리석의 무관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네. 죄책감마저 가라앉았지. 우리의 외침은 그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더 정확히는 그대에게 꿈속의 외침으로 바뀌어 들렸네. 그대는 이제 행복했지. 아래쪽 평온의 마법을 향해 힘들이지 않고 나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꿈의 발걸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네. 이 갑자기 자애로워진 세계로 그대는 얼마나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던가. 기욤에 이 욕심쟁이 같으니. 그대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고 눈 속의 하얀 천사들 사이에서 우리 없이 이기적으로 쾌락을 누리려 했지. 그러다 그대의 의식 깊은 곳에서 후회가 떠올랐네. 번거로운 세부 사항들이 침입하며 꿈이 망가진 걸세. 아내 생각이 났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맞아. 하지만 회사는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법적인 사망 판정은 4년 뒤로 미뤄지네. 이 끔찍한 세부 사항이 다른 환영들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지. 그대는 가파른 산비탈을 덮은 눈의 침대 위에 얼굴을 처박고 누워 있었네. 여름이 오면 그대의 몸은 녹아내리는 눈과 함께 안데스의 수천 개의 크레바스 중 하나로 씻겨 내려갈 것이었네. 그대는 그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대는 50야드 떨어진 곳에 바위 하나가 눈 위로 솟아있는 것도 알고 있었네.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위에 몸을 기댈 수 있다면 내년 여름에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겠지. 다시 일어난 뒤로 그대는 이틀 밤과 사흘 낮을 걸었네. 하지만 그때는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 여러 징후를 보고 끝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예를 들면 매 두세 시간마다 멈춰서 신발을 조금 더 자르고 부어오른 발을 마사지해야 했지. 혹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도 했어. 하지만 기억력을 잃기 시작했어.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깨달았지. 멈출 때마다 무언가 하나씩 잊어버린다는 걸. 처음에는 장갑이었어. 정말 추웠는데 말이야. 내 앞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짚는 걸 잊어버린 거야. 다음은 시계였고, 그 다음은 칼, 그 다음은 나침반이었어. 멈출 때마다 생존에 지극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린 셈이지. 나는 나 자신의 적이 되고 있었어.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항상 같은 걸음이지만 어쨌든 내디뎌야만 해. 내가 겪은 일은 맹세컨대 그 어떤 짐승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의하고 인간을 예우하며 진정한 위계를 재정립하는 이 가장 고귀한 문장이 내 생각 속에 다시 떠올랐네. 마침내 그대는 잠들었지. 그대의 의식은 사라졌지만 부서지고 타고 산산조각난 이 몸으로부터 의식은 별들의 빛나는 과육에서 태어난 종이 점차 피워내는 꽃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었네. 몸이란 정직한 도구이며 몸이란 하인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기요메, 그대는 그 정직한 도구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했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걸은 뒤였어. 심장이 그리 좋지 않았지. 절벽 옆면을 기어서 가고 있었는데 발밑은 허공이었고 손을 지탱하려고 얼음 속에 주머니를 파고 발로 차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더라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뛰고 미친 듯이 박동했지. 스스로에게 말했어.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더 머뭇거리면 나는 떨어진다고. 나는 멈춰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평생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을 때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은 적은 없었어. 거기 매달린 채로 말이야. 심장에게 말했지. 어서 가자, 친구. 일을 해봐. 조금만 더 뛰어봐라고. 내 심장은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어. 머뭇거리긴 했지만 계속 뛰어주었지. 내가 그 심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내가 말했듯이 내가 그대와 함께 앉아있던 멘도사의 그 방에서 그대는 마침내 지쳐 잠들었네. 그리고 나는 생각했지. 만약 우리가 그대에게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대는 어깨를 으쓱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대의 겸손함을 찬양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네. 그대의 자리는 그런 평범한 미덕 너머에 있으니까. 그대가 어깨를 으쓱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네. 인간은 일단 사건에 휘말리면 두려움을 멈춘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지. 오직 미지의 것만이 인간을 두렵게 하네. 하지만 인간이 미지의 것을 대면하고 나면 그 테러는 아는 것이 되지. 특히 기욤의 영민하고 진중한 태도로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한다면 더욱 그렇네. 기욤의 용기는 기본적으로 그의 정직함의 산물이네. 하지만 이것조차 그의 근본적인 자질은 아니지. 그의 도덕적 위대함은 그의 책임감에 있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우편물에 대해, 동료들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그는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손안에 쥐고 있었지.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그 새로운 요소에 대해 책임이 있었네. 자신의 일이 기여하는 한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책임이 있었던 걸세. 기욤에는
대담하고 관대한 지평선 위로 자신의 잎사귀를 펼치는 임무를 스스로 맡은 그 대담하고 관대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네.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을 갖는 것이네. 마땅치 않은 비참함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네. 동료가 얻은 승리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네. 자신의 돌을 놓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네.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투우사나 도박사와 같은 부류로 분류하곤 하지.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경멸을 찬양하면서 말이네. 하지만 나는 죽음에 대한 경멸 따위에는 관심이 없네. 만약 그 뿌리가 책임에 대한 수용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죽음에 대한 경멸은 영혼의 빈곤함이나 젊은 날의 과시일 뿐이네. 나는 예전에 자살한 젊은이를 한 명 알고 있었네. 어떤 시련의 상처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심장에 정확히 총알을 박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네. 총을 쏘기 전 흰 장갑을 끼웠을 때 그가 어떤 문학적 유혹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 딱한 연극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고귀함이 아니라 존엄성의 결여였네. 그렇군. 그 매력적인 얼굴 뒤에 보물 상자였어야 할 그 두개골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다른 이들과 구별되지 않는 어떤 어리석은 소녀의 환영이 아니라면 말이네. 그리고 내가 이 빈약한 운명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한 남자의 죽음을 기억했네. 그는 정원사였고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지. 있잖아요. 땅을 파다 보면 가끔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류머티즘 때문에 다리가 당길 때면 나 자신을 노예라고 저주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나는 계속 땅을 파고 또 파고 싶어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삽을 들고 일할 때 인간은 자유롭거든요. 게다가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내 나무들의 가지를 쳐주겠어요? 그 남자는 뒤에 휴경 행성을 남겨두고 떠나고 있었네. 그는 사랑의 끈으로 모든 경작 가능한 땅과 지구상의 모든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지. 여기 관대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고귀한 사람이 있었네. 자신의 창조물의 이름으로 죽음에 맞서 싸운 그 사람이야말로 기요메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네.